2024학년도 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 1 해설 강좌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3월이기 때문에 우리 첫 학력평가를 치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 그 완성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출발선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요 정도만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월 학력평가 점수를 갖고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가진 친구들은 너무 지나친 자기 확신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수능까지 준비해야 되고, 우리 3월 학평에서 스스로 자기가 받은 성적에 실망하는 친구들은 지금 실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능에서 웃으면 되니까 수능까지 조금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수능과 비교해 본다면 이제 예년 수능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크게 힘들게 하는 문항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14, 16, 18번 요 문항들이 눈여겨볼 문항으로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들으면 아,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해서 왜 내가 그것을 놓쳤을까 할 테지만, 선생님의 풀이 과정 없이 처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14, 16, 18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또 연계 교재에 있는 수특, 아직 수와는 출판되지 않았지만 수특 교재를 선생님과 함께 준비한 친구들은 이거 연계 문항에서 풀었던 문항과 유사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전자기파에 관련된 내용이죠. 전자기파 A와 B를 사용하는 예에 대한 설명이고, A, B 중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다른 하나는 자외선이다. 칫솔모 살균 장치에서 전자기파 A와 B가 방출이 되는데 A가 살균작용을 하는데 살균작용하는 게 누구예요? 얘가 바로 자외선이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B,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가 가시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 기억번, A는 자외선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자, 진동수는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커야죠. 그래서 보기 제시문 니은, 진동수는 A가 B보다 커야 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진공에서의 속력은 전자기파의 파장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A와 B도 진공에서의 속력은 같아야죠. 디귿 옳은 문장. 기억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꼭 외워두시고, 그리고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평과 수능에서도 꼭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는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원자 핵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핵 반응이 있을 때 보존되는 게 있죠. 아래에 있는 숫자, 즉 원자 번호의 총합 보존돼야 되고, 위에 있는 숫자, 질량수죠. 질량수의 총합 보존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질량은 보존되지 않죠.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바로 그 질량 결손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원자핵 기억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한번 표기해 볼게요. 자, 핵 반응 후 원자 번호의 총합이 4야. 얘가 3이니까 기억의 원자 번호는 1. 질량수의 총합이 핵 반응 후 8. 6이니까 2. 자, 원자 번호가 1번인 애가 누구지? 바로 수소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수소의 원자 핵이네요, 기억은.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핵 반응 전 원자 번호의 총합이 5. 자, 그렇다면 여기 4니까 니은의 원자 번호 1. 질량수의 총합, 핵 반응 전에 9. 그러면 핵 반응 후에도 질량수의 총합은 9. 여기 8이 있으니까 니은의 질량수가 1. 역시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니은도 수소의 원자 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를 의미하죠. 양성자가 한 개로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달라. 그 얘기는 중성자의 수가 다르다는 거지. 자, 이와 같은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동위원소라고도 부르죠. 자, 보기 제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양성자 수는
기역과 니은이 바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이기 때문에 일로 똑같죠. 기역은 옳은 문장이고요. 질량수는 위에 있는 숫자가 질량수. 따라서 기역이 니은보다 커야겠지. 니은은 틀린 문장. 질량 결소는 바로 핵 반응 시 방출되는 이 에너지가 질량 결손을 델타 M이라고 하면 질량 결손의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C의 제곱은 일정하니까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질량 결손이 크다라는 얘기.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에너지가 큰 것은 가. 그 얘기는 질량 결손이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디귿 옳은 문장. 그러면 기역 디귿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핵 반응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파원 S1, S2에서 서로 같은 진포 그리고 같은 위상. 그 위상이라고 하면 마루냐 골이냐. 마루 골은 같은 위상. 마루하고 골은 반대 위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두 물결파의 0초대의 모습이라고 해요. 두 물결파의 진동수가 0.5Hz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진동수가 0.5Hz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주기가 진동수의 역수이고 따라서 두 물결파의 주기는 2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진동수로부터 주기를 알아냈고 자, 어떠한 제시문들이 있는지 보기 기억번 가볼게요. 자, 선분 PQ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수가 몇 개이냐? 그러면 P하고 Q를 자, 선분으로 읽고 먼저 P 마루와 마루가 만났죠. 실선을 마루 그리고 점선을 골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으니까 여기는 보강 간섭이네. 자, 여기는 점선 만났어요. 골 만났으니까 역시 보강 간섭. 자, 요 점은 마루 만났으니까 역시 보강 간섭. 자, 그런데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에 무슨 간섭이 있다? 상세 간섭이 있다.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 사이에 상세 간섭이 있어요. 따라서 선분 PQ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2개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다음 니은번 1초일 때 Q에서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느냐? 자, 그럼 보기 니은. 자, 1초라고 하는 것은 주기로 따지면 이 물결파의 주기가 2초잖아. 그럼 1초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주기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러면 매질 같은 경우 한 주기 동안에 마루였던 녀석은 다시 한 번 진동하고 마루가 되는 거죠. 골이었던 녀석은 한 번 진동해서 골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반 주기는 어때? 바로 Q 지점을 볼 때 지금 현재 T = 0일 때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반 주기가 지나면 마루가 뭐가 돼 있어? 골이 돼 있지. 그러니까 S1으로부터 진행하는 이 파동이 이 Q 지점에 그쵸 골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S2로부터도 지금 현재 T = 0일 때 마루로 도달했으니까 반 주기가 지나면 마루가 뭐가 돼 있어야 돼? 골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T = 0일 때는 마루 만나서 보강이었는데 2분의 1 주기, 반 주기가 지나면 골과 골이 만나서 역시 보강 간섭하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소음 제거 이어폰은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 거지. R을 보시면 실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마루하고 골이 만났어. 자, 이렇게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R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디귿 소음 제거 이어폰은 R에서와 같은 종류의 간섭, 즉 상세 간섭을 활용하는 거죠. 디귿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 3번 크게 어려움 없이 왔고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입자 ABC의 속력 그리고 물질파 파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우리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의 성질도 광전 효과로부터 갖고 있다는 걸 알아냈듯이 그러면 입자로 이루어진 이 물질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그것을 물질파라고 하고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하면
얘는 외울 수밖에 없죠. mv분의 h. 자, h는 플랑크 상수니까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되고요. 자, mv라고 하면 입자의 질량과 입자의 그렇죠. v 속도, 뭐 혹은 뭐 속도의 크기, 속력. 결국 뭐예요? mv가 즉 운동량이죠. 그래서 물질파 파장이 운동량에 반비례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파 파장이 mv분의 h이다. 자, 이제 요거 이용해서 풀 텐데, 자, 먼저 기억번. A하고 B의 질량비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억번에서 그대로 물질파 파장을 이용할 거야. 누구하고 누구의? A하고 B의. 그럼 A하고 B의 물질파 파장을 보니까 어이구 2람다 제로로 물질파 파장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속력은 A하고 B가 1대2야. 분수값이 같으려면 V가 1대2니까 A하고 B의 질량비는 2대1이 돼야겠죠. 그래서 A의 MV 값이 2, 또 B의 MV 값도 2. 그렇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이 A, B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A가 B의 몇 배이다? 2배이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에요. 자, 니은 운동량의 크기 B하고 C하고 비교하래. 자, 그러면 또 물질파 파장을 이용하면 되겠죠. 물질파 파장 MV분의 H이고 H는 플랑크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면 B하고 C하고 지금 비교하는 건데 B하고 C의 물질파 파장이 몇 대 몇이에요? 2대1이야. 그러면 운동량은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B하고 C가 1대2가 되어야만 되겠지. 자,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C가 B의 2배. 그런데 우리 출제는 운동량의 크기가 B와 C가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번. 디귿번은 A하고 C의 운동 에너지 관계를 묻는 문제죠. 그럼 운동 에너지 E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A하고 C하고 속력을 알고 있으니까 V제곱 값을 알 수 있거든. 자, V제곱이 몇 대 몇이야? A하고 C가 1대 4예요. 근데 뭘 알아야 돼? A하고 C의 질량의 관계를 알아야지. 그래야 A하고 C의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A하고 C의 질량 관계는 무엇을 가지고 구한다? 역시 물질파 파장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럼 플랑크 상수는 신경 쓸 게 없고 A하고 C의 물질파 파장이 몇 대 몇이에요? 2대1이야. 그리고 A하고 C의 속력비는 몇 대 몇? 1대2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A하고 C의 질량비는 1대1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EK로 와서 A하고 C의 질량이 똑같아. 그런데 V제곱이 1대4야? 그럼 A하고 C의 운동에너지의 B는 몇 대 몇이다? 1대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디귿번 운동에너지는 C가 A의 몇 배이다? 4배이다. 그래서 보기 디귿은 틀린 문장. 그럼 옳은 것은 보기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하고 6번은 세트 문항이죠. 자, 먼저 실험 과정을 보면 자석과 자성체를 이용한 실험이고 그림과 같은 고리 모양의 동일한 자석 A, B, C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얘기는 질량도 같고 자기력도 같다는 얘기죠. 자성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기억 강자성체 X, 상자성체 Y를 준비한다고 해요. 수평면에 연직으로 고정된 나무 막대에 자석 그리고 자성체를 넣고 모두 정지했을 때의 위치를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정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5번 문항 실험 1과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실험 1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뭐뭐뭐 해서 작용, 반작용 관계를 물었어. 작용, 반작용은 제3자가 끼어드는 게 아니죠.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반작용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이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만 뒤집은 관계가 작용, 반작용. 따라서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2번 실험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다.
자, 무게가 다른 말로 뭘까?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B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B의 중력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실험 2로 와서 A, B, C 몽땅 다 지금 뭐하고 있대? 정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B에 관심 한번 더 볼까요? 자, 이 자석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자석 B에는 중력 mg가 작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A, B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을 할 텐데 서로 같은 S극끼리 마주보고 있네. 그러면 A는 B를 어떻게 할까? 밀어내겠지. 그래서 B는 A로부터 윗방향의 자기력을 받아요. 그런데 B 위에 자석 C가 또 있어. 그런데 보니까 또 이 자석 C 하고 B 서로 같은 A극끼리 마주보고 있잖아. 그럼 같은 극끼리는 또 밀어내죠. 그러니까 C는 B를 어떻게 해? 밀어낼 거야. 따라서 B는 C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런데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얼마가 돼야 돼?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0이 돼야 되지. 그럼 무슨 얘기야?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즉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C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또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B의 중력 혹은 B의 무게의 합과 같아야죠. 그럼 다시 2번으로 와서 실험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의 무게 더하기 C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니까 B의 무게와 같지 않고 B의 무게보다 큽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3번 1과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을까? 자, 일단 A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봐도 거리가 같지 않습니다. 자기력이 무조건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2번에서 우리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C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마찬가지로 1번에서도 해보는 거죠. 그럼 1번에서 자석 B에 작용하는 중력 mg 있겠죠. 그리고 A하고 B가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 있으니까 A가 B를 밀어내는 자기력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B에 작용하는 힘이 2개밖에 없죠. 근데 이 두 힘의 합력 혹은 R자 힘이 역시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B에 작용하는 중력 혹은 B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 1과 2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1에서는 mg 그리고 2에서는 C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더하기 mg니까 같지 않습니다. 3번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4번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이거 생각할 게 뭐 있어.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무조건 0인 거지. 0으로 같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인 건데 자, 이 5번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 1하고 2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A하고 B 막대기를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잖아. 좀 세련되게 말하면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A는 B를 밀고 B는 A를 반대 방향으로 밀고 또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는 같고 그럼 무슨 얘기야? 한 덩어리로 생각할 때 B가 A에 작용하는 힘과 A가 B에 작용하는 이 두 힘이 작용 반작용 방향은 반대, 크기는 같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실험 1번에서는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뭐가 되느냐? 바로 A 막대기 더하기 B 이 세 물체의 중력의 합만큼 A가 수평면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험 2번으로 와볼게. 자, 실험 2번에는 세 물체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세 물체가 존재를 하죠.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이 경우에도 A, B, C 막대기를 다 하나의 개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 A, B, C 사이에 서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힘들이 또 다 상쇄가 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꺼번에 잘 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 일단 실험 2번에서 A가 받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중력은 다 빼고 자석사에 작용하는 힘.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리고 또 C도 A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는 B가 받는 힘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 자기력이죠. 자석사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C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럼 C 또한 A로부터 자기력 받고 B로부터 자기력을 받잖아. 그럼 봐봐.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작용-반작용 관계예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상쇄돼. 그리고 C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A가 C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작용-반작용이야.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상쇄되죠. C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C에 작용하는 힘도 작용-반작용. 방향은 반대,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석 A, B, C 사이에 서로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자기력은 다 상쇄가 돼. 그러면 이 A, B, C 이 막대는 수평면을 얼마의 힘으로 누르느냐? 바로 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으로 누르게 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클 수밖에 없죠. 바로 자석 C에 작용하는 중력만큼 더 큽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힘의 평형이나 작용 반작용이 계속해서 평가원에서도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표현을 잘 봐야 돼.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을 물어본다고 해서 A에 작용하는 중력만큼 A가 수평면을 누르는구나. 그거는 A 혼자 있을 때. 그런데 A 위쪽에 다른 물체가 있으면 표현은 수평면하고 접촉해 있는 A가 수평면을 누른다고 하지만 A 위에 있는 물체들의 총 중력의 합으로 표현은 A가 수평면을 누른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 잘 알아둬야 돼요. 평가원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이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에 대한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 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고 물었어요. 자, X라고 하면 강자성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 X가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면 어땠을까?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치. Y, 상자성체 역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외부 자기장, 즉 막대 A와 인력이 작용해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X도, 강자성체 X도 자기화되지 않았다면 붙어야 돼, 자석 A에.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떨어져 있죠. 그러면 강자성체 X에도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리고 자석 A로부터 떨어져서 정지해 있다는 것은 X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 돼야 되니까 무슨 얘기야? 자석 A가 X를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이 X 자체가 역시 또 하나의 자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자기화된 강자성체죠. 자기화된 강자성체가 쉽게 얘기하면 자석이거든요. 자, 그리고 A는 이 X를 어떻게 밀 수 있을까요? 바로 강자성체의 아랫면이 A의 윗면과 똑같은 S극. 그럼 상대적으로 강자성체 X의 윗면은 N극이 되겠죠. 이미 자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기억번, 가에서 기억은 자기화된 상태이다. 이 기억이 바로 이 강자성체 X를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실험 4에서 A와 Y 사이에는, 자, Y는 상자성체이고 밀어낸다면 떠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붙어 있잖아. 그 얘기는 A와 상자성체 Y 사이에는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디귿번, 실험 3과 4에서 X와 Y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느냐? X의 N극과 S극의 위치는 결정을 했고, 그럼 상자성체 X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A 자석과 같이 아랫면이 N극, 윗면이 S극. 그렇기 때문에 어때? 자석의 윗면 S극과
상자성체의 아래면 N극이 서로 다른 극이 마주 보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X하고 Y는 N극과 S극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같은 방향으로 작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화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만 옳은 문장,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에 문제들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이런 표현으로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허점을 누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자기화된 강자성체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쪽에 있는 6문항 풀어보았고요. 그럼 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항은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A부터 E까지 있고 직류 전원, 그리고 저항, 스위치 S로 회로를 연결했다고 해요. 자, 그랬더니 스위치 S를 A에 연결했대. 그랬더니만 두 개의 LED에서 빛이 방출이 된다네. 자, 그럼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자, 긴 바디가 전지의 플러스극, 짧은 바디가 전지의 마이너스극.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요.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 B, D, E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모두 순방향이면 3개의 LED에 불이 켜져야지. 근데 2개의 LED에 불이 켜진대.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쪽으로는 회로가 끊겨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다이오드 하나인지 뭐 2개인지 3개인지 아무튼 역방향 연결이 된 다이오드가 있다는 거고 2개의 LED에서 불이 켜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A하고 C가 스위치를 A 연결했을 때 순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연결을 됐다는 얘기는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회로 쪽으로 흘러나가고 그리고 이 다이오드에는 항상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하죠. 그래서 이 전류가 어떻게 해?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혹은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결국은 다이오드 내부에서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잖아. 이 스위치를 이번에는 어디에 연결한다는 거예요? B에 연결을 한대. 그랬더니 5개의 LED, 즉 A, B, C, D, E 몽땅 다 불이 켜졌다는 거야. 그럼 A, B, C, D, E가 몽땅 다 순방향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흘러 자 A, B, C 다 모여야 돼. 순방향이어야만 되죠. 따라서 다이오드 E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요. 이 X가 N형 반도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서 또 전류가 이렇게 B하고 D에도 흘러야 되잖아. 그래야 5개 LED가 몽땅 다 순방향 연결돼서 불이 켜지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다이오드 B하고 D에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항상 다이오드에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S를 A에 연결하면 그때 A하고 C가 순방향이었죠. 순방향으로 전압이 연결이 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에요. 자, 보기 제시문은 A를 물었지만 A하고 C 둘 다 순방향이니까 둘 다 그렇습니다. 자, 니은 스위치를 B에 연결을 하면 5개의 LED에 불이 켜진다는 얘기는 5개 A부터 E까지 모두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고 X는 N형 반도체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했죠. 따라서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 B, C, D, E LED의 PN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다시 스위치를 A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A하고 C는 순방향이니까 불이 켜져. 자, 전류가 이렇게도 흐를 수 있죠. 그런데 B, D까지는 순방향이지만 E에서 어떻게 돼? 역방향으로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여기서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최근에 평가원에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 그 회로의 연결에 대해서 꼬박꼬박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7번 기역, 니은, 옳은 문장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갈 텐데, 자, 8번은 파동의 진행에 관련된 문제이죠. 우리 3번에서는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자, 8번 파동의 진행도 최근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필수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림가는 t = 0일 때 매질 1, 2에서 진동하는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 자, 그래서 보니까 매질 1, 매질 2가 있는데, 자, 이 X축의 물리량이 바로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매질 1에서 이 파동의 파장을 알 수 있죠. 실선이 마루, 점선이 골이니까 골에서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 4m, 이게 매질 1에서 이 파동의 파장이에요. 그럼 매질 2에서 이 파동의 파장은 골에서부터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 2m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가번 그림으로부터. 그리고 나번은 가에서 x = 3m 에서의 파동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냈대. 자, 그러면 가번이 t = 0일 때인데 t = 0일 때 바로 요 위치가 진동의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위치가 어떻게 돼? 그치. 마루가 되고 진동의 중심이었다가 골됐다가 그리고 다시 진동의 중심이 돼. 이게 바로 뭡니까?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지. 몇 초예요? 2초예요. 자, x = 3m라고 하는 지점은 매질 1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질 1에서 파동의 주기인 건데, 그런데 이 주기, 또 주기의 역수인 진동수는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질 1, 2에서 이 파동의 주기는 2초가 되는 거예요. 매질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매질이 바로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매질이 부지런하면 파동의 진행 속력이 빠르고 매질이 게으르면 파동의 진행 속력이 느려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파동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는 거고,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주기 혹은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기억번 매질 2에서 파동의 속력을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럼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T분의 람다 혹은 F람다. 근데 매질 2에서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매질 2에서의 주기분에 매질 2에서의 파장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매질 2에서 주기는 2초, 매질 2에서 이 파동의 파장은 2m. 따라서 매질 2에서 이 파동의 속력은 1m/s.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은 파동의 진행 방향을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기 제시문 니은이 파동이 -x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 = 3m인 이 지점이 지금은 진동의 중심인데 누가 와야 돼? 골이 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진동의 중심에서 살짝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왔어? 마루가 왔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파동이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x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지금은 x = 2m 지점가 마루지만 이 마루가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x = 3m 지점에 마루가 골보다 먼저 오게 되죠. 따라서 니은 파동은 +x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니은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마지막 디귿번 한번 볼까요? x = 5m에서, 자, 그럼 이번에는 x = 5m인, 자, 얘를 주의 깊게 바라봐 줘야 되는 거지. t = 2초일 때, 그리고 t = 2.5초일 때의 변이를 비교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t = 2초일 때와 t = 2.5초일 때인데 2초가 바로 뭐예요? 그치, 주기야. 그러니까 주기하고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 그럼 2초는 한 주기가 되는 거고 2.5초는 한 주기와 더하기 4분의 1 주기가 되는 거지.
그럼 주기가 뭐야?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니까 지금 현재 x = 5m인 지점이 마루잖아요. 그러면 한 주기가 지나면 역시 저 지점은 마루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지점이 이제 한 주기가 지났어. 마루였던 녀석이 똑같이 마루가 된 거지. 그리고 4분의 1 주기가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x = 5m 지점이 현재 마루야. 자, 그럼 마루였던 녀석은 자, 진동의 중심이 되었다가 다시 골 되었다가 진동의 중심이 되었다가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한 주기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4등분 했으니까 각각은 4분의 1 주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가 지나면 마루였던 녀석이 뭐가 돼야 돼? 진동의 중심이 되어야지. 자, 4분의 1 주기건 1 주기 더하기 4분의 1 주기건 결국은 뭐예요? 진동의 중심이 되어야죠. 마루였던 x = 5m인 지점, t = 0일 때 마루였으니까. 자, 그러면 마루의 변이는 자, 이게 바로 마루의 변이이고 진동의 중심은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기 디귿 x = 5m에서 파동의 변이는 t = 2초일 때가 t = 2.5초일 때보다 큽니다. 디귿은 옳은 문장이에요. 따라서 기역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은 파동대로 진행을 하는 거지만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이제 딱 봐도 뭔가 계산을 해야겠지. 자, 어떠한 문제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물체가 A에서 D를 지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A와 B 그리고 B와 C, C와 D 사이의 거리가 각각 L, X, 3L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A에서 B까지 그리고 C에서 D까지가 서로 같대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시간이 T만큼 걸렸다면 C에서 D까지 이동하는데도 시간은 C만큼 걸렸다는 거고 그리고 A하고 D에서 물체의 속력이 V4V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질문은 X를 L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때 물체가 B를 지날 때의 속력을 V1 그리고 물체가 C를 지날 때의 속력을 V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V1, V2를 스몰 v를 사용해서 구해내야만 하는 건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충분히 살펴봐야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느냐?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뭐예요? 델타 T분의 델타 V인 거지. 자, 그러면 A, B, C, D 뭐가 똑같다고 했어요? 걸린 시간이 똑같대. 그리고 또 뭐예요?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똑같지. 그 얘기는 뭐야? 속도의 변화량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CD가 A, B보다 더 크잖아요. 그 얘기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 구간에서의 속도의 변화량은 V1 마이너스 V가 되겠지. 자, 그리고 또 이 속도의 변화량이 CD 구간에서 속도의 변화량 4V 마이너스 V2와 같아야 돼. 그럼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라지 V1 이거 이항하면 V2 마이너스 스몰 V 이항하면 OV. 그래서 일단 우리는 미지수 V1, V2에 대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식을 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와 있는 정보는 A, B 그리고 CD 구간의 정보이죠. 그럼 내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하나가 남았어. 그게 바로 뭘까? A, B와 CD 구간에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 혹은 변이입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이 S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우리 등가속도 운동 1, 2, 3 중에서
S 이퀄 V0 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그리고 또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모르거든. 자,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선생님의 수능 개념 강좌를 들었던 친구 혹은 수능 특강 강좌를 들었던 친구 정말 강조를 많이 했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변이는 바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과 똑같아요. 자, 평균 속도가 구해지면 등가속도, 속도가 점점 변하는 것을 평균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그게 바로 변이이다. 그럼 AB하고 CD 구간에서 물체의 변이가 몇 대 몇이에요? 좀 색깔을 달리하고 싶은데 1대 3이야. 자, 그런데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 A, B, CD 구간에서 시간은 똑같대.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바로 A, B, CD 구간에서 평균 속도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평균 속도가 뭐게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중간 속도죠. 즉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게 중간 속도인데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야. 그럼 AB 구간과 CD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1대 3인데 분모의 2는 공통이니까 결국은 AB 구간에서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그리고 CD 구간에서의 이거를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AB 구간의 정보를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처음 속도가 A를 지날 때의 속도 V 그리고 나중 속도가 B를 지났을 때의 속도 V1. 그럼 이제 CD 구간에서 처음 속도가 V2, 나중 속도가 4V. 분모에 2 있는 거는 생략했고. 근데 이게 몇 대 몇? 1대 3. 그 얘기는 왼쪽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 오른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 역시 V1과 V2로 정리하면 3V1 마이너스 V2 이퀄 V가 됩니다. 자, 그럼 어때 얘들아? 1번하고 2번식을 이제 연립하면 되겠죠? 그 결과 V1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V 그리고 V2는 2분의 7V가 돼요. 자, 그럼 다시 V1이 2분의 3V 그리고 V2는 2분의 7V V1, VT를 묻는 것만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 X를 L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X는 V1과 V2의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 X 구간을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시간을 구할 거야? 구할 수는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죠. 그럼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 변이 S에 대한 식 중에 시간이 들어있지 않은 식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뭘까요? 이 식도 굉장히 유용해요. EAS, 이아스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야. 이 식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구태여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하나야. 그럼 이제 X를 L로 표현하려면 이 X와 L 사이에 그렇지 뭔가 비교해주는 식들이 필요하니까 먼저 A, B 구간에서 여기 대입해 볼게. 자, 2 곱하기 가속도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자, 그럼 A, B 구간에서 물체의 변이는 L이고 자, 이것이 나중 속도 그게 바로 V1 2분의 3V죠. 제곱이니까 얼마야? 4분의 9V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V제곱이니까 그냥 분모 통분해서 써. 4분의 5V제곱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BC 구간으로 다시 이 식에 대입하는 거죠. 2 곱하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 똑같고 BC의 변이는 X이고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이퀄. 자,
x 구간에서 나중 속도 2분의 7 v의 제곱이니까 4분의 49 v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2분의 3 v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v의 제곱 계산하면 4분의 40 v의 제곱이에요. 자, 몇 대 몇이에요? 1대 8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a는 똑같으니까 결국 1대 8이라는 얘기는 x가 8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 그림 속에 녹아있는 정보들을 다 찾아서 내가 V1, V2를 구하고 그리고 또 X를 구하는 방법. 시간이 없어. 시간 T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러면 이 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등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양한 문제들을 풀이하는 경험치가 쌓여야만 돼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고 최근 평가원에서도 이 개념을 묻고 있어요. 자,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모든 좌표계에서 동시야. 근데 두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어떤 사람의 좌표계에서는 동시라면 다른 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니죠. 그래서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지 두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지 그것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먼저 10번의 문제 상황은 관찰자의 관성계에 대해 관찰자가 여기 있네요. 동일 직선 위에 있는 점 PQR이 정지에 있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치, 얘네들이 다 같은 정지좌표계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광원 X가 있는 우주선이 0.5c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고 해요.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는 사건 1, 2, 3, 4를 나타낸 것으로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즉 관찰자가 관측할 때 사건 1, 2가 동시에 관찰자가 관측할 때 사건 1, 2가 동시에 그리고 사건 3, 4도 역시 동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건 1이 뭐냐면 우주선에 있는 점광원 X가 P의 위치와 일치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관찰자가 볼 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면서 X가 이 P에 왔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X가 P에 왔을 때 그 순간 동시에 빛이 X에서 방출되었다고 해요. 빛의 속력은 C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찰자가 보면 우주선의 X가 P에 도달하는 순간 이 X에서 빛을 방출한 거죠.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두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어? P라고 하는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 관찰자가 봤을 때 동시라면 우주선 관성계에서도 역시 동시에 일어나야 하면 돼요. 자, 사건 3, 4 한번 볼게요. 자, 관찰자가 볼 때 X가 Q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관찰자가 볼 때 이제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면서 우주선의 점광원 X가 Q에 이제 도착했을 거 아니야. X만 표현해 볼게. Q에 도착했어. 자, 그리고 이 순간 2에서 방출된 빛. 자, 그러니까 사건 2라고 하면 X가 P에 도착하는 순간 빛을 쐈잖아요. 자, 이 빛이 어디에 도달했냐면 R에 도달했다고 해요. 자, 이 두 개가 동시라는 거야. 그럼 봐봐. 관찰자 입장에서 X가 Q에 도달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점광원 X에서 쏜 빛이 R에 도달하는 거, 즉 Q하고 R에서 동시인 거죠. 얘는 한 지점이 아니고 두 지점에서 동시잖아. 그러니까 관찰자가 볼 때 동시였다고 하면 우주선 관성계에서는 혹은 우주선에 우주인이 타고 있다고 하면 우주인 관성계에서는 동시가 아닌 거야. 관찰자에게만 동시이고 우주선에서는 동시가 아닌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1, 2의 발생 순서 그리고 3, 4의 발생 순서로 옳은 것은 그럼 일단 1, 2에서 한 지점에서 동시는 우주선 관성에서도 동시여야 되고 따라서 정답은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우주선 입장에서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발생하고 또 나머지가 나중에 발생한 사건인데 누가 먼저 발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입장을 바꿔야죠. 우주선 입장에서 자 일단 이 우주선이 이제 P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관찰자가 볼 때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지만 우주선이 볼 때는 바로 이 관성계가 즉 QR이 우주선을 향해서 0.5C로 이동하는 거잖아. 자, 근데 우리 이때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관찰자 입장에서 우주선이 0.5C로 이동하죠. 0.5C로 우주선이 Q에 도달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X에서 쏜 빛이 C의 속력으로 R에 도달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라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자 관찰자가 볼 때 우주선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동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PQ 사이의 거리. 자,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줍니까? 바로 우주선의 속력 0.5C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C분의 PQ 사이의 거리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관찰자가 볼 때 P 지점에서 X가 쏜 빛, 빛이라고 할까요? 자, 이 빛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P에서부터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자, 그러면 관찰자 입장에서는 빛이 P에서부터 R까지 이동했고 그리고 빛의 속력은 C이고 근데 뭐야?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결국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관찰자가 볼 때 우주선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그리고 빛이 P에서부터 R까지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P에서 R까지의 거리가 P에서 Q까지 거리의 2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Q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QR 사이의 거리도 역시 L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관찰자 입장, 이제 끝이야. 그럼 다시 우주선 입장으로 가서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이제 얘네들이 우주선을 향해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관찰자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P에서 Q로 간 거지만 우주선 입장에서는 Q가 P를 향해서 온 거잖아. 자, 그런데 우주선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관찰자가 볼 때는 L이었다고 하면 우주선 입장에서는 L보다 더 수축한 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같은 비율로 수축하니까 PQ 사이의 거리가 L'라면 QR 사이의 거리도 L'이 되겠죠. 우주선이 봤을 때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럼 다시 이제 우주선이 측정하는 시간이에요. 혹은 우주인이 측정하는 시간. 자, Q가 P에까지 올 거야. Q가 P에까지 올 텐데 이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의 속도로 와? 0.5C의 속도로 오죠. 자, 얼마의 거리를 길이 수축이 일어난 결과 L'의 거리를. 그럼 이번에는 우주인이 측정하는 바로 이 P 지점에서 쏜 빛. 자, 이 빛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P에서 R로 가지만 우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빛이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쵸? R이 왼쪽으로 오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이 L'보다 작다라는 거죠. 따라서 빛이 R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우주인이 측정을 하게 되면 이 L'보다 짧은 거리를 빛의 속력 C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0.5C분의 L'이 C분의 얘가 2L'이거든요. 그럼 분모는 C로 똑같은데 분자가 우주인 입장에서는 Q가 P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빛
마치 R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더 커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야? 우주인 입장에서는 바로 빛이 R에 도달하는 사건이 시간이 짧으니까 먼저 일어나고 X와 Q의 위치가 일치하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많은 연계 교재와 평가원 기출 문항이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재구성을 하니까 사건 1, 사건 2, 사건 3, 사건 4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모든 좌표계에서 동시이다. 근데 두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그림과와 같이 수평면에서 용수철을 압축시킨 채로 정지해 있던 물체 A와 D를 0초일 때 가만히 놓았더니 용수철과 분리된 B와 C가 충돌해서 정지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뭘까 얘들아? 두 물체가 충돌했어. 운동량이 보존돼야죠. 혹은 하나였던 덩어리가 두 덩어리로 나뉘어졌어. 이래도 운동량은 보존돼야지. 그럼 A하고 B. 처음에 운동량의 총합이 0이잖아요. 용수철로부터 분리가 되면 이제 운동량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A는 왼쪽으로 그리고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게 될 거야. 이때 A의 운동량을 PA, B의 운동량을 PB라고 하면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왼쪽 방향에 마이너스,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표현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얘들아, 방향은 반대이지만 이거 합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A의 운동량의 크기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C하고 D로 와서 얘네들도 처음에는 한 덩어리로 정지해 있었어. 운동량의 총합이 그냥 0이야. 그런데 또 어떻게 해? 용수철로부터 분리가 돼. 그러면 분리 후 운동량의 총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 반대, 즉 운동량의 방향 반대. 자, 그러면서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만 되죠. 그래서 C의 운동량을 마이너스 PC, D의 운동량을 PD라고 하면 방향은 반대여야 되고 그러면서 두 개 합해서 0 되려면 C의 운동량의 크기와 D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만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운동하다가 B하고 C가 서로 뭐 했대? 또 충돌했대. 충돌해서 정지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충돌 전후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돼야 되니까 충돌 후 B하고 C의 운동량이 0이었다는 얘기는 충돌 전 B하고 C가 운동 방향은 반대이면서 B하고 C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만 된다는 조건이죠. 그럼 결국 B하고 C의 운동량의 크기도 같아. 또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아. 그럼 A, B, C, D의 운동량의 크기는 용수철 분리 후 다 같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용수철과 분리된 후 A와 D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 FA는 용수철로부터 A가 받은 힘의 크기, FD는 용수철로부터 D가 받은 힘의 크기, 그리고 FBC는 B가 C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표현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때 힘과 시간축이 이루는 이 면적들, 이 면적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바로 충격량이죠. 힘의 크기니까 이 면적은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충격량의 크기가 FT이고 그 FT가 바로 또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야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래? FD의 그래프의 면적, 아니 FA의 그래프의 면적과 FD의 그래프의 면적을 비교하라는 거지. 자, 그 얘기는 충격량이잖아.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야겠죠.
그럼 용수철에 압축돼 있을 때 운동량 0, 분리됐을 때 A의 운동량은 뭐 왼쪽 방향으로 PA인데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PA가 되지. 그럼 이제 누구하고 비교하래요? D가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비교하래. 자, 그러면 D가 받은 충격량은 마찬가지로 D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야 되고, 처음에 정지, 용수철로부터 분리된 다음에 D의 운동량은 PD.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야? PD. 근데 뭐라고 했어? 이 크기가 같다면서 다 여기 있잖아.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D급번 6에서 7초까지 FBC의 평균값, 즉 B가 C로부터 받은 힘의 평균값, 그리고 0부터 2T까지 FA의 평균값, 즉 A가 용수철로부터 받은 힘의 평균값을 비교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평균 힘이 나온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용할 것은 바로 뭐예요? 역시 충격량이잖아. 그럼 먼저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B가 C로부터 받은 평균 힘 곱하기 시간 얼마야? B가 C로부터 받은 시간 T. 자, 이것이 겨울 내내 마찬가지죠. 충격량이 FT고, 그리고 이게 바로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즉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B는 운동량 PB로 운동하고 있다가 C하고 충돌하면서 정지했으니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P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 0부터 2T까지 FA의 평균값. 자, 그러면 FA의 평균값은 바로 A가 용수철로부터 받은 평균 힘. 자, 몇 초 동안 힘 받았어? A가 용수철로부터 2T 동안. 문제에서 0부터 2T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그 결과 이게 바로 A가 받은 충격량이죠. 충격량이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에 정지했다가 용수철로부터 분리되면서 용수철로부터 힘 받아서 왼쪽으로 운동량 PA가 됐으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PA. 근데 우리 뭐라고 했어, 얘들아? 자, 요거는 다 힘의 크기만 말한 거야, 얘들아. 방향 말고. 그러니까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생략한 힘의 크기. 자, A, B, C, D의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대, 얘들아.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1대 2야. 그 얘기는 평균 힘은 2대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 D급번 6T에서 7T 동안 FBC의 평균값은 0부터 2T 동안 FA 평균값의 2배이다. 옳은 문장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운동량 보전 법칙과 함께 충격량은 FT. 그리고 그 충격량이 바로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임계각을 찾는 실험이라고 해요. 자, 임계각이라는 얘기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빛을 보낸다. 즉,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을 보낸다. 그리고 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전반사에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두 매질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실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원형 매질 A, B, C 중 두 매질을 서로 붙입니다. 그리고 나번 단색강 P를 원의 중심으로 입사시키고 입사각을 O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임계각을 찾는다고 해요. 자, 그랬더니 빛을 A에서 B로 보냈을 때 임계각이 40도래. 그럼 일단은 전반사 조건을 찾는 거니까 결국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빛 P를
B에서 C 쪽으로 보내는데 임계각이 50도래. 그렇다는 얘기는 B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도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다. AB 사이의 임계각이 BC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아. 그 얘기는 AB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BC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매질 ABC의 굴절률을 한 줄로 비교할 수 있네. A의 굴절률은 B보다 엄청 크고 B의 굴절률은 C보다 그냥 크고. 그럼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은 실험 3번인데요. 자, 매질 A하고 C가 있어. 자, 임계각을 구하려고 해.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을 묻는 거죠. 그러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을 보내야만 되니까 어디서 어디로 빛을 보내야 돼? A에서 C 쪽으로 빛을 보내야 돼. 따라서 5선이 나와 있죠. 1, 2, 3, 4, 5번 중에 가능한 것은 1, 2, 3번 중에 하나예요. 4번하고 5번은 C에서 A로 빛을 보내면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빛을 보내는 거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1, 2, 3번 중에서 임계각인데 A하고 C 사이의 굴절률 차이는 A하고 B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도 더 큽니다.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임계각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따라서 AC 사이의 임계각은 40도보다도 작아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따라서 만족시키는 것은 1, 2, 3번 중에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2번에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또 임계각이 작아지려면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3번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자, 양자수 n이 바로 무엇일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궤도의 서열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ABC가 각각 2, 3, 4래. 그 얘기는 바로 A가 2, 두 번째 궤도, B가 3, 세 번째 궤도, C가 4, 네 번째 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보기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기억번 A가 안쪽에 있는 궤도니까 2, 3, 4 중에서 2여야만 되겠죠? 기억은 A는 2다. 틀린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A는 2가 옳은 문장이야. 근데 이제 우리 시험지에는 A 이퀄 4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고, 니은 전자는 E2 그리고 E3 사이의 에너지 가질 수 없죠. 전자는 딱딱 정해져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번 전자가 n 이퀄 b에서 n 이퀄 c로 전이할 때 b가 3이고 c가 4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이 과정을 표현한다면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E4에서 E3을 뺀 것만큼. 즉,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해야겠죠. 디귿은 틀린 문장.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이 여러 물체가 있고, 자, 이 경우 메인 테마는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F 이퀄 MA를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경사면, 빗면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 왼쪽을 보면 B하고 C에 작용하는 뭐가 있을까? 중력이 있겠죠. 합이 얼마? 3mg만큼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빗면에 놓인 물체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C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D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뭐 하고 있대? 정지해 있대요.
자, 그럼 무슨 얘기야? A, B에는 이 방향으로, C, D에는 이 방향으로 도로래 없이 펼치면 A, B에 작용하는 중력과 CD, 빗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바로 A,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 3mg가 C와 D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과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실 P를 끊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A는 지 혼자서 이제 중력 받아서 운동하게 될 거고 B, C, D가 함께 운동하겠죠. 그럼 이때 A하고 B 두 물체가 있을 때 팽팽하게 힘 겨루기를 해서 정지하고 있다가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힘의 균형이 깨지겠네. 그래서 C하고 D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B는 윗 방향으로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자, 이때 C의 가속도의 크기가 9분의 2g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하면 세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A, B, C 모두 가속도의 크기가 9분의 2g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세 물체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A, B, C 자,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자, 세 물체에 작용하는 힘, 가속도는 힘이 2개 이상일 때 그 외부력의 합력이 가속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C하고 D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클 테니까 세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FC 더하기 FT 마이너스 mg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외부력의 합력. 그래서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해. C하고 D의 질량을 모르는데 C하고 D의 질량이 같답니다. 라지 M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이 세 물체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M 더하기 이 라지 M. 자, 얘네들이 얼마의 가속도로 등 가속도 운동해? 9분의 2g로 등 가속도 운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 물체가 함께 등 가속도 운동할 때 운동 방정식을 적용했어요. 근데 우리 1번으로부터 FC하고 FD의 합이 뭐라는 거 알았어? 3mg. 그러면 좌변이 얼마란 얘기야? 2mg. 그리고 우변은 이렇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C하고 D의 질량 라지 M이 4 스몰 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문제가 바로 뭐냐? R을 끊었을 때 D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해. 그럼 이제 관심을 우리 D에 한번 더 볼까요? D의 질량이 4 스몰 m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R이 끊어지기 전에 D의 가속도도 얼마일까? D의 가속도도 C하고 똑같은 9분의 2g가 될 테니까 그러면 D에 작용하는 R자 힘은 D의 질량 곱하기 9분의 2g 계산하면 9분의 8mg. 즉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빗면 아래 방향으로 9분의 8mg이고 FD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B만 딱 봤을 때 B에 작용하는 힘은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지만 실 R이 D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잖아요. 실은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실적으로 같은 크기로 잡아다니잖아. 그리고 문제에 뭐라고 그랬어?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9분의 10mg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D에는 아래 방향으로 FD, 윗 방향으로 9분의 10mg 이 두 합력이 아래 방향으로 9분의 8mg가 되려면 D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9분의 18mg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FD를 왜 구해야 되냐면 질문이 실 R이 끊어졌대. 그러면 이제 D에 작용하는 힘은 실이 끊어졌으니까 뭐만 있을까? FD만 있는 거죠. 9분의 18mg만 D에 작용하고 그리고 D의 질량이 4m이니까 그때 D의 가속도가 얼마냐? 이 얘기잖아. 자, 요거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따라서 실 R이 끊어졌을 때 D의 가속도는 2분의 1g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물체가 있을 때에 정지하고 있다고 하면 외부력의 합력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물체가 함께 등 가속도 운동한다고 하면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출제자가 의도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빗면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15번은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또 시간은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서 어떡하지 이제 하면서 이제 문제의 답을 놓치는 문항이 아닌가 싶어요. 자, 문제 상황을 읽어보면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을 시킨 거고, 나는 가에서 점전화의 위치를 마구잡이 섞은 거야. 그러니까 다 물음표.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조건을 보세요. A, B 둘 다 양전화이고 나에서 A, B,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모두 0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나번에 A, B, C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또 C도 양전화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B는 A가 밀고 C가 밀어서 전기력이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그렇지만 A는 어때? B가 A를 밀고 C도 A를 밀어. 또 C는 A가 C를 밀고 B도 C를 밀어. 즉 C가 양전화가 되면 A하고 C는 절대로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C가 뭐라는 거예요? 그치, 음전화란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전화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잖니? 나번에서 A, B, C 순서대로. 그러면 B를 봐봐. B는 A로부터 밀리지, C로부터는 당겨지지. B의 전기력이 결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번에서 A, B,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모두 0이려면 C가, 즉 음전화가 가운데, 그리고 A, B 양전화가 좌우에 위치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자, 요거 A, 요거 C, B라고 하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일단 C가 A를 당기잖아. 그리고 B는 A를 밀어내죠. 자, 우리 이것도 순서를 좀 바꿀게요. C가 A를 당기는 힘. 자, 그래서 방향은 반대,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C하고 B하고 전하량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이 C의 전하량이 멀리 있는 B의 전하량보다 작아야만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C에는 A가 당기는 힘이 있고 B가 당기는 힘이 있는데 방향은 반대이고 힘의 크기가 같으려면 C로부터 A하고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A하고 B는 전하량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C는 음전화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A는 B로부터는 밀릴 거고 C로부터는 당겨지게 될 텐데 B가 C보다 가까이 있지, A에. 그러면서 B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크기까지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C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라는 거고, 따라서 두 힘의 합력은 무슨 방향이다?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번에서 C가 음전화이고 이 C가 A하고 B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보기 제시문 기억, 니은, 디귿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15번 정리하고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세 직선 도선의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있고 C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세기가 10I0인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점 PQ 그리고 P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B, C의 자기장의 합이 0이 되도록 P점과 Q점에서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럼 우리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I에 비례한다. 이걸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상수 K 곱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거 상수까지 고려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I,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 이것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P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자, A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하면 ED분의 IA가 될 텐데 이게 막 D분의 I 계속 꼬리를 달고 다니니까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장치를 한번 취해 볼게요. 장치를 한번 도입을 해 볼게. 그래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A로 놓을 건데 그 조건이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을 BA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 B 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만들어질 텐데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BB라고 하고 이 BB의 크기는 D만큼 떨어져 있고 도선 B에 IB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정해 볼게요. 그럼 P 지점에서 A로부터는 ED만큼 떨어져 있잖아. 우리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BA라고 했으니까 P 지점에서는 2분의 BA라고 하는 자기장이 A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어느 방향인지는 아직 몰라. 자, 그러면 P 지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BB 이렇게 놓기로 했잖아. D만큼 떨어졌을 때 방향 모릅니다. 자, 그리고 P 지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기는 자, 얘는 그대로 써줄게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C로부터 P까지 ED만큼 떨어져 있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0I0. 자, 이거 다 합성한 결과 0 나와야 돼.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Q 지점은 A로부터 3D만큼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Q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BA가 될 거고 Q는 B로부터도 D만큼 떨어져 있죠. BB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고 Q는 C로부터 4D만큼 떨어져 있고 C에는 10I0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거 합성하면 0이라는 거야. 그럼 얘도 그냥 분모 통분할까? 그러면 얘는 2D분의 5I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살펴보면 P하고 Q는 A로부터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지. 그게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P하고 Q는 B에 의해서는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B에 의해서 P에 나오는 방향이라면 Q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또 B에 의해서 P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라면 Q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면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식을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가 지워지거든. 자,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모르지만 일단 요거 합해. 합하면 얼마야? 6분의 5 BA. 자, 더하기.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2D분의 15I0. 이게 얼마야? 0이야. 그럼 이제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5하고 15니까 자, 요거 3일 거고 이거하고 약분하면 자, 이게 3일 거고 따라서 BA는 마이너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D분의 9I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P하고 Q의 도선 A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방향은 뭐 생각할 거 없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 구하래. 그럼 우리 BA라고 하는 것을 D분의 IA라고 처음에 약속했잖아. 방향은 뭐 들어가는 방향. 그럼 뭐예요?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9I0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3개 정도의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제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단순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져요. 그러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되고 이 문제는 두 식을 써놓고 합해버리면 B에 의한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A에 의한 자기장과 C에 의한 자기장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4쪽에 있는 문제 17번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자기장 영역 1, 2, 3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그리고 또 3도 들어가는 방향이고 2의 자기장 방향은 아직 모릅니다. 자, 고리의 점 P가 X 이퀄 3D를 지날 때, 자, 그러면 이 사각 도선의 오른쪽에 있는 이 점 P가 3D인 곳을 지날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도선의 이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4D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도선이 X 이퀄 3D를 지날 때 이 P의 I0인 유도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P 지점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그 세기는 I0이고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식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이 사각도선 내부에 사각도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각도선의 식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자, 그럼 사각도선을 잘 봐라. 여기는 어차피 자기장 영역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자기장 영역 1 같은 경우에는 사각도선이 잠깐 더 오른쪽으로 오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사각도선 내부에 완전히 자기장 영역 1이 폭 파묻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각도선의 자기력선의 변화는 바로 자기장 영역 2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사각도선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할 때. 왜냐하면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방해하니까. 혹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할 때. 이때 도선이 내부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지. 근데 도선이 자기장 영역 2로 들어가니까 자기력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어떠한 자기력선이 증가해야 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각도선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면서 P의 플러스 Y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장 영역 2도 역시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유도전류의 세기는 바로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를 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기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장 영역 2, EB0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것 때문에 바로 유도전류가 얼마만큼이 흐른다는 거예요? I0만큼이 흐른다는 거야. 그럼 보기 기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X 이퀄 D를 지날 때, 그럼 얘 좀 지울게요. 자, P가 X 이퀄 D를 지난다는 것은, 자, 여기에 이렇게 도선이 들어오는 경우죠.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는 영역 1에 의해서 B0만큼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 빼고 그 크기만.
그러면 EB0만큼 자기장이 변할 때 I0였는데 B0만큼 자기장이 변하면 그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2분의 I0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니은 P가 X 이퀄 OD인 지점을 지날 때, 자, 그러면 P가 X 이퀄 OD를 지나니까 이렇게 위치하는 거잖아. 그럼 이 경우 사각 도선이 오른쪽으로 잠깐 이동을 하더라도 얘는 변함이 없죠. 자기장 영역이 도선 안에 폭 파묻혀 있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 자기장 영역 3으로 가면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겠지. 대신에 자기장 영역 1을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자기력선은 감소할 거야.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 그럼 무슨 얘기야?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것과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감소하는 그 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는 혹은 자기력선의 변화는 없는 거잖아. 도선 내부에서. 따라서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니은은 옳은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번. P가 X 이퀄 7D를 지날 때, 그럼 P가 X 이퀄 7D를 지난다고 하면 도선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더라도 자기장 영역 3은 도선 안에 폭 파묻혀 있으니까 자기장 혹은 자기력선 변화 없고, 얘도 자기장 영역이 아니니까 변화 없고, 그러면 뭐만 변화가 생겨? 자기장 영역 2에 대해서만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근데 자기장 영역 2는 들어가는 방향이었잖아. 도선이 자기장 영역 2로부터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변화를 방해해야 되니까 이 도선은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줄어드네? 나 그거 싫은데?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P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겠네요. 니은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자기장 영역에서 운동하는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묻는 문제였고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18번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우리 20문항 중에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림만 보아도 충돌하는 거니까 일단 운동량 보전 법칙이 이용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정보를 찾아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A의 속력 시간 그래프야. 아니 그냥 A의 속력만 줘도 되는데 뭐 B하고 충돌할 때 이랬다 뭐 이렇게. 근데 굳이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는 건 바로 뭐냐? VT 그래프의 이 면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물체 A의 이동거리 혹은 변이를 의미하게 되죠. 즉 물체들의 이동거리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그것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를 향해 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고 해요. 계속 오른쪽으로 운동한다는 얘기겠지. ABC의 질량이 나와 있고, 그리고 6T일 때 B와 C가 충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4T까지 이동하다가 4T가 지나니까 A의 속력이 변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이 4T일 때 누구와 누구가 충돌한 것이다? A와 B가 충돌한 것이다. 그래서 A하고 B가 먼저 충돌을 하고, 그리고 A하고 B가 각각 운동을 하다가 B가 C하고 충돌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B하고 C가 어떤 식으로도 운동할 거고, 자, A 그동안에 혼자 운동하다가 14T가 되니까 A의 속력이 또 변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가 또 충돌했다는 거지. 그럼 A가 충돌할 수 있는 거는 B겠어? C겠어? 바로 B겠죠. B 넘어서 A가 C하고 충돌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A하고 B가
충돌했을 때 운동량 보전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볼까? 자,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 6mv, B의 운동량은 0이니까 더 하나 만화이고, 자, 이것이 충돌 후 A의 질량은 2m인데 충돌 후 A의 속력이 V가 됐네. 그럼 A의 운동량은 2mv. 자, 그러면 B의 운동량은, B의 질량은 m이니까 B의 속도가 4v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t일 때 A가 어디 와 있어? 요 자리에 와 있어. 그러면서 B는 A하고 충돌해서 얼마의 속도로 운동해? 4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0부터 4t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그래프의 면적이니까 12vt, 즉 A와 B 사이의 거리가 12vt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B하고 C하고 충돌하는 거잖아. 그럼 B하고 C하고 충돌할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걸까? 자, B가 A하고 충돌하는 게 4t야. 그러고 나서 2초 있다가 C하고 충돌하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B는 2초 동안에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등속도 운동할 때 이동 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B의 속도 4v에다가 B가 이동하는데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2t를 곱하면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8vt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또 B하고 부딪혀야 되잖아. 자, 그럼 이제 이 B는 2t 동안에 8vt만큼 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B가 C하고 충돌하니까 뭔가 이제 C는 C대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동안 A가 B하고 충돌한 후에 다시 A가 B를 쫓아가서 충돌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어? 10t가 걸렸어. 그리고 충돌 후 A의 속도는 얼마였어요? 우리 여기서 V였었지. 자, 그러면 V의 속도로 10t만큼 이동한 A의 거리는 얼마일까? 10vt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요 면적이잖아. 자, 그럼 다시 B가 8vt만큼 가서 C하고 충돌했어. 그런데 그동안에 A는 10vt만큼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A하고 B가 또 충돌을 한다는 얘기는 B가 이제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 C는 B하고 충돌해서 뭐 지 혼자 운동하게 될 거고, B가 여기 와 있어야만 10vt만큼 A가 이동할 때 B도 이 총 거리가 10vt만큼 돼야만 충돌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야, 얘들아? 자, B가 C하고 부딪힐 때 여기 와 있었는데 A하고 B하고 부딪히려면 B가 얼만큼을 더 가야 돼? 2vt만큼을 더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B의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B가 2vt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B가 C하고 충돌하고 다시 A하고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시간은 얼마? 8t. 자,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B의 속력은 얼마여야만 될까요? 2vt가 돼야 되니까 B의 속력은 4분의 v여야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즉, 이 B가 무슨 얘기야, 얘들아? C하고 충돌하고 나서 4분의 V로 8t만큼 이동해서 다시 A하고 충돌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바로 이 C의 속력 VC를 물은 거니까, 자, 우리는 B하고 C가 충돌할 때 운동량 보전 법칙을 쓰면 되겠지. 자, 그럼 B가 C하고 충돌 전 B의 속력이 얼마였어? 4V. 그리고 B의 질량은 m이니까 B의 운동량은 4mv. 그리고 C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 더 하나 많아. 자, 이것이 충돌 후 B의 질량은 m이고 충돌 후 B의 속도가 4분의 v가 됐죠. 그러면 B하고 충돌한 C의 운동량은
C의 질량 곱하기 C의 속력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이항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5mv. 우변은 4mvc. 따라서 VC는 16분의 15V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에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그래프의 정보로부터 A가 이동한 거리 혹은 충돌하기 위해서 B가 이동한 거리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18번의 답을 찾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열역학에 관련된 내용이고, 최근 평가원에서도 열기관의 열 효율을 등장시키면서 열역학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0.24래요. 그러면 열 효율이 4분의 1이라는 얘기고, 열 효율이 뭐야? 열기관이 흡수한 열량 중에서 바로 열기관이 한 1, 열기관이 한 1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량 혹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에서 외부로 방출한 열량을 뺀 것만큼이야. 그러니까 열기관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기체가 외부로 방출한 열량보다 항상 커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표를 보니까 AB 과정에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 12Q0, CD 과정에서도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 12Q0, 그리고 BCDA는 Q가 0, 단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기, 기억, 니은을 보면 Q가 9Q0일 때, 자, 이때 둘 중에서 어떤 게 맞는 열역학 과정이냐, 그것을 압력 부피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흡수한 열량이 방출한 열량보다 커야 되니까 이 경우는 AB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CD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흡수한 열량이 12제로Q, 그리고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빼면 12에서 9를 뺀 거니까 3Q0. 계산하면 열 효율 4분의 1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열역학 제1법칙,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1하고, 그리고 남는 열은 내부 에너지로 가고, 1은 P 델타 V이고 델타 U는 델타 T와 같은 의미이다.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 변화와 같은 의미이다. 그럼 먼저 볼게요. A하고 B 과정에서는 뭘 해야 돼? 열을 흡수해야 돼. 자, 근데 AB 과정을 보면 혹은 CD 과정도 문제에서 1이 0이래요. W가 0인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A하고 B의 온도를 비교해 주면 돼. 자, 온도를 비교할 때는 뭘 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럼 A에서 B로, 자, 기체의 상태가 변할 때 부피가 일정하잖아. 근데 압력이 A에서 B로 증가했네. 그 얘기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온도도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AB 과정에서 W는 0이지만 온도가 증가해. 델타 T가 플러스야, 델타 U가 플러스야. 즉 무슨 얘기예요? AB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CD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 자, 마찬가지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T를 이용할 건데 V는 똑같아. 자, C에서 D로 될 때 압력이 감소하네. 온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온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델타 T가 마이너스고, 그 얘기는 델타 U가 마이너스고, 따라서 CD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뭐야 얘들아? 이러한 조건에서 AB에서는 열을 흡수해야 되고 CD에서는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Q가 9Q0라고 하는 값을 가질 때는 보기, 기역, 니은 중에서 기역이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CD에서 열을 흡수하고 AB에서 열을 방출하니까 이 표에 있는 정보와는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이 Q가 16Q0래. 자, 그럼 다시 Q가 16UQ0.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네? 그럼 결국 뭐예요? CD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AB 과정에서 열을 방출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열 효율이 4분의 1이 나오는가? 자, 흡수한 열량 16Q0. 그 다음에 분자는 16Q0에서 12Q0를 빼면 4Q0. 그러면 4분의 1. 일단 열 효율은 4분의 1 만족을 시켜요. 그럼 이제 A, B, C, D가 이렇게 기체가 A, B, C, D로 순환할 거냐 혹은 뭐 상태가 변할 거냐 따져보면 되겠지. 그럼 먼저 A, B 과정에서 열을 방출해야 되잖아. 그럼 봐봐. W는 0이고 A, B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려면 델타 U 값이 마이너스, 델타 T 값이 마이너스란 얘기죠. 즉 온도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A, B 과정에서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T에서 부피는 일정한데 온도가 감소하네? 온도가 내려가네. 온도가 내려가니까 델타 T가 마이너스, 그 얘기는 델타 U가 마이너스, 따라서 Q가 마이너스니까 A, B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C, D는 A, B와 화살표가 반대니까 열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은 마찬가지로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T에 대입해보면 CD 과정은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 W는 0. 그래서 역시 CD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Q가 16Q0일 때 AB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하고 CD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디귿도 오른 상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최근 출제하고 있는 열역학에 관련된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만 딱 봐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일단 문제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과와 같이 빗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는 수평한 기준선 P를 속력 5V로 지나고 물체 B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었대요. 근데 나는 가 이후 A하고 B가 충돌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 2V로 운동하는 모습이래. 그리고 이때 A하고 B의 질량이 각각 M,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가번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이제 A가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운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는 마찰 구간을 지나. 마찰 구간을 지나게 되면 마찰력에 의한 일 때문에 W라고 할게. A는 역학적 에너지, 그렇죠. 감소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W라고 놓을 거야. 마찰 구간에서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 뭐라고 했어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손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A는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위에서 A의 속력은 5V보다는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봐봐. 충돌해서 이렇게 운동한단다. 그럼 일단 커다란 테마는 역학적 에너지지만 그 사이에 서브 테마로 운동량 보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A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mv. B의 운동량은 얼마야? 플러스 6mv. 자, 이거 합하면 얼마여야 돼? 플러스 4mv. 그게 바로 뭐예요? AB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총합이 플러스 4mv. 그런데 B의 운동량은 0이니까 A의 운동량이 4mv여야 되고 그리고 A의 질량이 얼마라고? m이라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A의 속력이 4V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땐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항상 관계식을 찾아야 돼. 그럼 관계식이라는 게 뭐야? 2분의 1 mv 제곱과 mgh가 어떤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관계를 찾으려면 우리는 나번에서 물체 B를 한번 관심 있게 볼게요. 자, B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내려와서 기준선 P를 지나게 될 텐데 기준선 P를 지날 때 B의 속력은 3V이고요. 또 A도 내려오겠죠. 물론 마찰 구간 지나서. 자, 이때 A가 기준선 P를 지날 때의 속력이 VA고 이 VA를 구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야. 그러면 나번에서 B는 마찰 구간을 지나지 않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잖아. 그럼 B의 질량이 3m이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죠. 얼마만큼? 3mgH만큼. 그래서 뭐가 증가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 2분의 1m에 V에 제곱하면 9V의 제곱이고 이거 제곱하면 4V의 제곱이니까 9V의 제곱에서 4V의 제곱을 뺀 5V의 제곱만큼.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선생님도 사실 가끔 해. B의 질량이 3m이잖아. 그러니까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3m 그리고 요 차이 5V의 제곱. 그래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양변에 3하고 3하고 지우면 mgH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2분의 1 m 5V의 제곱과 같구나. 이 관계식을 먼저 찾아내야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A한테 관심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가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번에서 A의 주목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A가 기준선 P에 있을 때 이 A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겠죠. 2분의 1m 5V 제곱하면 25V의 제곱. 자, 근데 이만큼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 중에서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W만큼 역학적 에너지 손실. 자, 그 결과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됐어? 2분의 1m 4V 제곱하면 16V의 제곱. 자, 그리고 A가 위로 올라갔잖아. mgH만큼.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W 값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mgH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관계식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mgH가 2분의 1 m 5 V의 제곱이니까 이거 더하면 2분의 1 21mV의 제곱. 따라서 W는 2분의 1 m 4V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다시 이제 나번으로 와. 나번에서 VA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자, 나번에서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위에 있었어.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었을까요?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었겠지. 2분의 1m 2V의 제곱이니까 4V의 제곱. 그리고 H만큼 높이 있었으니까 mgH. 자,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 구간을 지나네. 그럼 마찰 구간에서 W, 즉 2분의 1 m 4V 제곱만큼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야 되고 그 결과 A가 기준선 P를 지나면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A의 제곱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고맙게도 이렇게 지워지네. 그러면 mgH가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관계식을 우리가 알아냈잖아. mgH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 m 5V의 제곱이야. 그럼 따라서 VA는 루트 5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20번 문항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왔다고 하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렵다. 그 얘기는 이제 3월 들어서 처음으로 수능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루다 보니까 그 연습의 시간과 경험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3월 학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습의 기회, 경험치가 쌓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총평에 자기의 현재 출발선에서 위치에 따른 6월 모평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해 놓았습니다. 자, 총평 한번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앞으로 학습 계획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문항을 풀이했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반복 주기적으로 해주셔서 수능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